Black Box Music. 것 같아요. 네, 녹음 시작했습니다. 네, 슬레이트. 네, 2025년 5월 14일 오후 8시 57분 지나고 있고요. 큐레이븐 7번째 에피소드 좀비 특집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분이고요. 네, 같이 해주시는 분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빌바입니다. 반갑습니다. 듀입니다. 네, 큐레이븐도 귀엽게 가시네요. 와우, 큐레이븐이다. 네. 앞에서 저희가 지금 28일 후 녹음을 끝내고 큐레이븐을 선생님 이런 거 진행을 좀 하고 잘 있는데 쳐주세요. 예. 네.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 할당된 지금 러닝 타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30분만 넣으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네, 큐레이븐 컨텐츠 처음으로 댓글이 달려서 소개를 한번 할까 합니다. 맞다. 네, 여행생활자님이 이제 저희의 브루탈리스트 끝나고 한 큐레이븐 시간 특집, 러닝 타임 특집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큐레이븐의 전문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방송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이 댓글 때문에 7번째 에피소드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안 하고 싶었거든요. 왜? 뭔가 좀 성과가 좀 미진하지 않나 스스로 자격지심 때문에. 아니야. 좀 망설였는데 그래 또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래서 또 새로운 방송에 동력을 주셨습니다. 댓글이 이렇게 힘을 내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참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댓글 유튜브도 열려 있고 스포티파이, 또 애플 팟캐스트 다 있고 모든 팟캐스트에 송출 중이니까요. 절찬리 송출 중이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에서 듀오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못 찾는 계정이라고. 네. 닫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매력적인 거지. 아무나에게 열리지 않는구나. 진짜 듀오네요. 도도한. 그렇죠. 예, 그 듀오님의 닉네임 취지에 맞는 인스타가 아닌가 생각이 맞다. 들고. 그 듀오가 그 뜻이었죠. 예. 네. 그때도 사실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제는 뭐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서 무뎌졌죠. 네. 그렇죠. 거의 연쇄 추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 인천대교인가요? 막 128중 추돌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28일 후를 앞에서 녹음을 했어서 이번 큐레이븐은 좀비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비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저희만의 또 좀비물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좀비가 창궐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떤 능력이 또 필요한가, 이런 또 사소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볼까 합니다. 구성이면은 그 전국에 있는 문화 콘텐츠 관련 학과들 있잖아요. 네. 한 2학년 수준 됩니다. 최소. 그렇죠. 네. 최소 2학년 수준은 됩니다.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춘 셈이죠. 그렇죠. 뭔가 3, 4학년의 원숙함은 없지만 그래도 좀 신출내기 치고는 괜찮다. 사실 3, 4학년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일부러 좀 낮춰서 겸손의 의미인가요? 학술적인 건 좀 빼고 또 재미는 좀 넣고 그렇죠. 이 정도다. 네. 그러니까 학부 수업이라는 느낌인 거죠. 예. 학교 가면 애들 공부 안 해요. 근데 팔짱 끼고 말하니까 너무 꼰대 같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연령대로 보아하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본인이 수업 되게 재밌게 하는 줄 착각하는 시간 강사 이런 느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어디 동의하십니까? 보감합니다. 어렵네요. 이거 옛날 거잖아요, 이거. 옛날 거예요. 교수님 스타일로 한 거예요. 맞춰주신 거구나. 네, 맞춰주신 거죠. 근데 어동이 보감. 네, 그렇죠. 어동이. 그 진짜 그거 아직 이제 알았죠. 어동이 어보감. 그거 한 4년 진짜 됐냐? 오랜만에 코로나 시절 때 했던 것 예.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꼰대 컨텐츠 꼰대 캐릭터. 네. 이 정도면 나 되게 소통 잘하지 않나 이런. 님이 흡수력이 되게 좋으시네. 스펀지시네 완전. 맞아요. 저 위스퍼만 써요. 네. 이거는 좀 도려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펜더를 쓰실 나이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하기스. 하기스. 애기니까. 그러니까 애기 것도 쓰고 청년 것도 쓰고 노년 것도 쓰고. 그러니까 시대를 다 받는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가수다네. 청량리 콜라텍에서도 잘 노시고 홍대 놀이터에서도 잘 노시고 경로당까지 이어지는 네. 햇빛 어린이집에서도 잘 카페에서도 노시고 잘 노시고.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는 저랑 빌바오님이 하시고 포커스는 쪼님이 다 가져가시는 양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거 그거 있죠. 다른 것 같아요. 그 라스에 몇 마디 안 하는데 예. 포인트 따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라스의 그 미스터신 캐릭터지시지 않나. 아. 예. 한두 개의 그 잽으로 확 이제 분위기를 아니죠. 띄우고. 그 그런 만만한 게스트 나왔을 때 김구라가 캐릭터 떠먹여주는 그런 거 있죠. 아, 그런 그림임. 네. 네, 생각했어요. 자, 김국진 씨 진행하시죠. 예. 아 고마워요. 아, 이렇게 열심히 받아줘서. 아, 네. 이게 다 여행생활자님의 댓글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 그리고 빌바오님도 외롭지 않게 하고 싶은 제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고마워요. 네, 좀비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뭐 좀비물까지도 들어가지 않고 예, 컨텐츠 위주로 정리를 한번 근데 해보겠습니다. 조지 로메로 이름 5글자는 예. 알고 짚어줘야죠. 있으면은 예.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네. 좀비 영화가 이제 최초로 등장한 게 3, 40년대에 등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비 장르를 안착시킨 작품은 이제 조지 로메로 감독님의 이제 시체 3부작이라고 하죠. 이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시체들의 새벽, 시체들의 날까지 해서 이 세 편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좀비라는 캐릭터를 각인시킨 좀비물의 체계를 잡은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조지 로메로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까지 외우면 한 문제는 맞춘다 이거예요. 맞추죠. 그 학기 어, 수업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으로 치면 2점은 딸 수 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로메로 감독님은 그 본인의 영화에 등장하는 시체들을 좀비라고 부르지는 않았대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좀비가 약간 그 주술에 의한 저주에 때문에 부두교. 네. 네. 그 노예처럼 복종하는 개념이 좀 강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캐릭터는 식인 괴물이다. 그래서 워킹 데드. 그래서 구울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워크래프트에 이제 나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도쿄 구울이란 만화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언론에서 이거 좀비 영화다 계속 네. 보도를 하다 보니 이제 좀비라는 개념이 그런 쪽으로 굳어지게 됐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또 물론 그런 식인 괴물을 다루고 있지만 이 좀비라는 캐릭터를 활용하면서 관객의 시야를 좀 동시대로 넓혀주는 의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60년대의 공동체 해체, 인종차별 이런 문제들 그리고 시체들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소비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하는 네, 그런 용도로 쓰였죠. 와, 이거를 감독님이 실제로 그 의도를 했을까? 아니면 나중에 평론가들이 갖다 붙였을까? 이런 거에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평론가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게 붙이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이게 흥행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왜 봤을까? 아.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러이러한 배경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그렇죠. 붙이더라고요. 부산행 흥행했을 때도 네. 이 아비규환인 어떤 경쟁에 몰입된 뭐 한국 사회가 집약돼 있다 네. 이런 식의 연상호 감독은 그냥 재밌게 만들고 싶었는데 물론 모르지만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영화라는 게 이제 창작자의 의도대로만 전달이 되진 않으니까요. 또 이런 의도를 진짜 의도하셨는지는 또 미스테리긴 하죠. 아무튼 결국에는 해석을 했을 때 이런 의의가 생겼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언급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트리거는 감독님이 제공한 거 맞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체들의 새벽이 또 새벽의 저주라는 잭 스나이더 감독의 좀비 영화로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었죠. 잭 예. 스나이더. 예. 예. 그거 좀 시간 잘 가고 재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좀 뭐 8, 90년대는 좀 제작이 잘 안 되다가 그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게임에서 좀비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게임하기 너무 좋지. 네. 이제 그 캡콤의 바이오 하자드라든지 바이오 하우스 오브 그다음에 하우스 오브 데드라든지 이런 오락실에서 좀비 장르의 게임, 슈팅 게임이 좀 인기를 얻으면서 좀비물이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고 이제 그 조짐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이제 레지던트 이블, 바이오 하자드를 영화화한 작품. 그렇죠. 그리고 28일 후 이렇게 28일 후는 뭐 게임 원작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다시 좀비물이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비물과 슈팅이 붙으면은 이제 쾌락 없는 어떤 사륙 이런 게 그쵸.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네. 죄책감 없는 사료가 아니고요. 쾌락은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거 정확한 네. 표현. 맞습니다. 날카로웠죠? 야, 역시 이제 잠을 좀 깬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큐레이븐에 이렇게 임해주셔서 정말 귀엽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뭐 꼭 이유를 달지 않아도 귀여워요. 네, 귀여움 그 자체셨고 그 이 두 작품이 또 상업적으로 성과가 좋아서 또 상업 영화에서 좀비물들이 좀 다양하게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새벽의 저주라든지 아니면 또 새벽의
그 저주를 패러디한 새벽의 황당한 저주라는 영화도 있었죠. 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네. 그것도 아주 그냥 그 일요일에 짜파게티 끓여가지고 먹고 들어 넣어가지고 배 긁으면서 보기 좋은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건 빼고 지저분한 건 강화한 그런 느낌의 영화여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고 이제 이후에는 드라마로 또 확산이 돼서 또 많은 미드 매니아들에게 알려지는 워킹 데드가 2010년대 초반에 나와서 또 히트를 쳤고요. 또 본토는 근데 이제 좀비물보다는 좀 심리 호러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 좀비를 활용한 심리 호러물? 아니요. 그냥 장르 자체가 이동을 한 거죠. 아리에스터 같은. 유전이나 미드소마나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더 오컬트나 어떤 심리 멘탈리스트 이런 거? 멘탈리스트는 수사물이어서 미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는 것만 얘기하라고요. 맞습니다. 아까 저한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건 비유. 네? 모르는데 막 저희 비유를 셋의 이 썼잖아요. 녹음의 키포인트는 이 뚜님과 빌바오님의 묘한 이 긴장 관계, 애증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저의 내로남불을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죠. 이걸 들으시는 재미가 있을 것 조만간 같고요. 노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건 체육식 진행 기법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마음속으로 되게 사숙하고 있는데 체육 선생님이 그렇게 남들 윽박 지르고 본인은 그 잘못 자기가 하고 그래도 사과하고 그래서 뻘쭘해하고 뭔가 본인도 탱킹을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탱했다가 들었다가 탱했다가 들었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본토에서는 지금 이제 좀 공포의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동아시아에서 좀비물이 좀 유행을 하고 있죠. 한국에선 부산행이 출발을 했고 이제 일본에서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그렇죠. 이 작품이 또 반향이 전 세계적으로 있어서 지금은 아시아 장르에서 좀 좀비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행 나오면서 일본의 그 I am a hero라고 그것도 이제 부산행 팀 좀비 팀이 가가지고 찍었던 영화가 있고요. 촬영도 한국에서 했고요. I am a hero 같은 경우. 이런 거 좋습니다. 아마 저 중국 쪽에는 피막인가 그것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피막은 태국. 중국은 아마 공포 영화가 잘 이제 심리형물 위주로 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괴상한 존재 자체를 영화 매체에 등장시키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서 그 미신 같은 거를 되게 엄격히 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고스트버스터즈는 중국에서 상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면 아예 이름을 바꿔버려서 막 아마 근데 대만이나 뭐 홍콩에서는 또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싶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의 좀비물을 살펴보면 최초의 작품은 괴시라는 1980년대 작품이었습니다. 그 시체들이 살아나서 인간을 공격한다라는 좀비 장르의 기본적인 틀을 이제 한국 영화에 제대로 적용한 첫 작품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흑역사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 합작 영화를 불법적으로 리메이크한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감독님도 이걸 인정을 했어요. 그 시대는 이제 80년대, 90년대는 이제 그 창작을 꼽히기 위한 모방이 활발하던 시기. 노래도 번안곡이 유행하고. 그래서 조영남 씨가 히트친 거 아닙니까? 일라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 만나기 전 어머니 시절에 시절이죠.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던 시절. 사실 이 과거에 저희 전설의 고향에 보면은 좀비물이 있었습니다. 그 내 다리 내 나라고. 그걸 좀비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귀신 느낌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그게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내 다리를 잘라갔으니까 내 나라 그러고 이제 밤마다 찾아오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좀비의 큰 개념을 또 그렇죠. 좀비도 사실 한국 거다. 네, 그렇죠. 전설의 고향도 90년대 거라 결국에는 아마 로메로나 뭐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한국 거라고 해석할 수도. 그렇죠. 그것도 사실 내 다리 내 너는 한국만이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또 그렇죠. 원한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이제 좀비 장르 이렇게 얼버무리고 무시하는 거 너무 좋아요. 이런 진행 좋아요. 기분이 마이레그. 네. 그래서 이 최초의 작품 이후에는 조금 쉬세요. 주무시고 계셔. 오늘 지금 큐레이븐 컨디션 12시인 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괴시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뭐 주류 영화에서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예산 영화들에서 주로 좀 만들어졌고요. 이게 원래 좀 빨리 만들어질 뻔했죠. 왜냐하면 류승환 감독이 그 아란이랑 이제 짝패가 끝나고 좀비 영화를 한 편 만들 뻔했거든요. 야차라는 작품이었는데 이제 통일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무사랑 좀비가 싸우는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다가 재밌겠다. 캐스팅 단계에서 엎어져가지고 이제 제작이 안 됐던
아마 나왔다면은 짝패 다음 2000년대 중후반에 나왔을 텐데 캐스팅인데 힘들 것 같긴 하네요. 2000년대라면. 그쵸. 네. 그런 장르가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뭐 주류 영화에서는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부상하게 된 작품이 부산행입니다. 역시 명작이죠. 예, 2016년도에 나왔는데 연상호 감독님이 애니메이션만 하시다가 실사로 방향을 튼 첫 작품인데 여기서 1000만을 넘어버리는 그렇죠. 네, 대흥행을 해버렸죠. 그래서 좀비물이라는 장르를 이제 한국 상업영화계에 안착시킨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행이 있었기 때문에 킹덤도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스위트홈도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또 생각하면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재난 블록버스터를 넘어서 어떤 그러니까 한국형 좀비물만의 특징을 좀 잡아놓지 않았나 부산행이. 그래서 이 부산행에서 만들어진 어떤 영감들이 또 말씀하셨던 킹덤, 스위트홈 그런 이후 나왔던 그 한국 좀비 드라마에도 영향을 좀 크게 미쳤다고 스위트홈은 사실 생각이 됩니다. 좀비까지는 아닌데 크리처물인데 따지고 보면 이제 비슷하죠. 네, 좀 재난 상황을 연출한 네네네. 측면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장르와 좀 이렇게 혼합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킹덤 같은 경우는 이제 사극과 교배를, 네, 그래서 킹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권력 다툼이라든지 민초들의 투쟁이라든지 그런 지점들을 또 좀비물과 엮기도 했고, 그걸 보여주는 과정에서 또 우리나라의 의상이나 풍경이 또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갓이나 네. 환복의 아름다움. 뭐. 네, 우리나라의 넷플릭스를 알린 작품이라고 봐야겠죠. 킹덤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또 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10대들의 불안한 감정, 그리고 학교라는 곳에 다양한 공간이 주는 느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의 좀비물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그런 그러니까 많은 다른 장르와 접합을 계속 시도를 하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좀비 그 자체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어떤 장르와 접합을 시켜서 네. 신선하게 한국이 그동안 주로 해왔던 장르와 또 연계를 시키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좀비물은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고요. 이렇게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럼 각자가 그 정도 레포트 내면은 이제 A0는 일단 확실히 네, 된다. 그럼 다행입니다. 향수 뿌리면 에이플. 네. 왜요? 향수를 레포트에 향수 이렇게 찍찍 뿌려서 내면 선생님이 좋아해요. 그런가요? 네. 실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안 해봤어요. 어쨌든 대학교 학점은 믿을 게 안 된다라는 다시 한번 교훈. 네, 믿거나 말거나였고요. 네. 이거 혹시 대학생 청취자분들이 듣고 따라하시면 절대 안 된다. 네, 요즘은 그것보다는 글씨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돼요. 요즘은 메일로 냅니다. 그렇죠. 그래? 레포트는 그렇죠. 네. 온라인 제출 많이 하긴 볼 하죠. 예, 시험 볼 때는 또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공부를 하셔야지 향수를 또 선택하면 안 되시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띠오님은 좀비물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이셨는지? 저는 사실 좀비물 좋아하는데, 네. 특히나 부산행은 정말 한국 영화 역사상 정말 좋은 훌륭한 작품이지 않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영화는 부산으로 향한다. 이런 또 메타포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좋아하고요. 네. 무엇보다 그 좀비라는 게 자아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아가 없는데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 좀비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이제 뭐랄까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좀비라는 보여주기 캐릭터를 좋은 거. 통해서 예. 또 현대인들의 모습을 또 짚어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산행 보면은 계속 물어요. 옆에 있는 사람 물고 사람을 물어요. 그래서 왜 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비 된 게 억울해서 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 기본적인 바탕은 나만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뭐 들고 뭐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장르. 그렇죠. 그런 지점이 있죠. 네, 그렇게 하기에는 또 숭고한 그 좀비들이 부산행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할매 그 두 할머니 친구들 그렇죠. 중에 한 분은 이제 분명히 좀비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를 안 물는 그렇죠. 선택하는 할머니가 나오고, 그다음에 최우식이 좀비로 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좀비가 되는 걸 선택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특이한 거죠. 왜 쟤는 안 물고 쟤는 물지? 여기서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쟤는 살아서도 착한 애였다고. 병신 같은 애였다.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성을 상실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상실했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인간성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설정이 좀비물에서 많이 보여지죠. 그 부산행에서는 예외를 잘 둔 거죠. 네. 예외를 둬서 물론 결과적으로 그들도 이제 이성을 잃어버린 좀비가 됐을 거겠지만 예외를 살짝 두면서 뭔가 감동을 주는 포인트가 됐죠. 네. 필방님은 좀비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하나의 증폭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증폭기. 네, 왜냐면 인간의 본성의 상태로 돌아가는 네. 그렇죠. 유인원의 상태, 네. 눈깔이 돌아버린 어떤 폭력에 관노출된 어떤 광기의 인간을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도 보고, 그다음에 사회 현상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시의 사회 현상을 좀 더 증폭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장치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산행이 이제 그 펼쳐진 한국 사회를 좁은 열차 안에 넣어놓고 수많은 인간 군상을 구경하게 만드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평범한 시민들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싸우고 연대하고 막 이러는데, 기득권에 가까운 김희성은 뭐 그런 사람들 막 배척하고 뭐 편가르고 뭐 뒤통수 치고 자기만 살려고 그러고 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극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좁은 공간에서 그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계급적인 측면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강조하는 어떤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전반에 어떤 미치는 문제는 뭐 증폭기 역할을 한다고 하던데, 코로나 때 보면은 이제 수많은 어떤 흘러가고 있는 사회적인 흐름이 더 빨라졌다 이런 평가들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택트화가 조금씩 진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언택트가 완전 자리를 잡게 되고, 물론 지금은 다시 살짝 돌아갔지만 그래도 언택지라는 선택지가 들어온 거죠. 그런 것처럼. 아니면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어떤 미디어 쪽으로 넘어오면은 영화관의 몰락이 서서히 되고 있었고 OTT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완전 그 구도를 잡아버렸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어떤 사회 전반의 모든 구성원이 똑같이 놓이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평소에 갖고 별 문제 없었던 시기의 문제를 확 드러낸다는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좀비물도 그런 식으로 잘 쓰이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또 인간의 추악한 모습과 숭고한 모습을 대비시키기가 아주 좋은데,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 부정적인 때 또 쓰고, 그렇죠. 인간이 저렇게까지 또 숭고하기도 하네, 요런 거를 바로 같이 볼 수 있는 게 좀비 장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행 보면 이제 김희성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라는 반응이 나오고, 또 뭐 마동석처럼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싸우냐도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좀비물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폭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전쟁에 대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비를 대하는 태도가 무지막지한 사륙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 개체잖아요. 근데 이들은 원래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잔인한 방법으로도 사륙해도 누구도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근데 사실 전쟁 상태에서 적군과 맞이했을 때 적군을 대하는 태도와 사실 똑같거든요. 사실 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소속이 다를 뿐이지 같은 인간이고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을 죽일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전쟁이라는 상황이 그렇게 펼쳐지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거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을 경험하게 만드는 또 어떤 그렇죠. 또 내가 아닌 사람들의 맥락이 말살되니까 네네네네. 아무래도 거기서 오는 또 내 맥락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를 그렇죠. 또 생각해 보게 되고, 그거 나도 하나의 병사가 되어버리는. 예. 그리고 국가 제도가 완전히 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네. 만인의 안투쟁 상태 같은 어떤 완전 스스로 개인만 남았을 때 인간은 어떠한 모습이냐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서 전쟁 상황을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결과적으로 주인공들이 피난 가고 뭐 피난 간 사람끼리도 뭉쳐서 또 살아남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쟁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이제 좀비의 습성을 좀 활용하는 이런 건 사실 아이디어 싸움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좀비를 활용해서 적을 죽이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28일처럼 그런 거 아니면 좀비를 활용해서 뭐 동력으로 쓴다든지 좀비가 무작정 뛰어가는 그런 어떤 힘을 이용해서 뭐 동력을 쓰거나 스위스 아미맨 이런 뭐 그런 거 많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트릭으로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뭔가 주제의식에 가깝다기보다는 그냥 요거 재밌다, 이 장면 재밌다, 요 정도의 어떤 영화적 요소로 사용하는 하나의 씬 정도로 재밌게 활용하는 거를 또 보게 만드는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가축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인간을 가축화했다는 점에서 뭐 노예제의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 키워서 소고기 먹는 것처럼 좀비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뭐 영화가 재미를 주던 뭐 의미를 주던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네. 그렇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영화에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좀비물도 이제 호러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이 다른 호러 장르에 비해서 접근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좀비물 근데 호러를 이상으로 좀 많은 함의를 담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 다른 공포 영화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오컬트나 어떤 심령물 같은 경우는 좀 현실에 초월한 느낌이 있고. 슬래셔나 스플래터 장르는 너무 피가 많이 나오니까 좀 역겨운 측면이 있는데 텍사스 전기톱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호러 장르에서 그냥 대중들이 딱 받아들이기에는 좀 거부감이 있는 부분인데 좀비물 같은 경우는 재난물로 쉽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현실에 밀착해서 볼 수 있는 호러라 좀 접근성이 다른 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세부 장르에 비해서 높지 않나. 좀비물을 보거든요. 네. 제가 딱 보통 좀비물 하면 아포칼립스가 따라 나오고 그래서 재난물의 형태를 어떻게든 띠기 마련이라 물론 코믹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좀비물이라 하면 좀 더 흥미가 가고 좀 더 현실에 맞닿아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좀비라는 설정 자체가 뭐 빌바오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이즈에 맞춰서 이야기를 만들기가 좋은 소재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으면 그런 뭐 어떤 감염된 군중을 보여줘서 좀 위압감을 조성하는 식으로 재난의 위험성을 강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산행처럼 네. 또 예산이 없으면 한두 명의 어떤 위험 인자만 있어도 충분히 스릴감이라는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같이 그렇게도 또 전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에 맞게 그치만 또 창의성 있게 이야기를 꾸려나갈 수가 있다. 월드 제트도 보면은 이제 좀비가 막 때를 해가지고 그렇죠. 뭐죠? 통곡의 벽 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거기를 막 떼지어서 올라가는 그 장면이 되게 그렇죠. 그게 진짜 위압감이 상당한 장면인데 네. 반면에 이제 한국의 그 효자라는 영화 있거든요. 네. 그거 보면은 집에서 엄마만 좀비가 돼요. 그것도 특이한 설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쫓게 하려면 충분히 쫓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7월달에 개봉한 좀비 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좀비가 되어버린 나의 딸이라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 그거의 설정은 이제 좀비 사태가 다 끝난 한국에서 내 딸만 좀비가 된 그런 상황에서 펼쳐지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워킹데드에도 에피소드로 나와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좀 사이즈에 맞게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좋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비가 말 그대로 산 송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지만 죽지 아니한 시체인데 이 산송장이 도래한 세상에서 그렇다면 삶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네. 왜냐하면 재난 상황에서도 삶이 지속되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또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르라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매력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이 제작이 되는 거겠죠. 네. 또 사람들이 많이 친숙하니까 또 제작이 많이 되는 거겠고 앞으로도 아마 호러 장르는 또 좀비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연상호 감독 신작도 아마 좀비물인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워낙 접근성이 좋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서 활용성이 좀 높은 장르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재난물 전쟁 영화 이쪽의 장점을 또 빨아올 수도 있고 네네 호러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좀비물의 매력을 또 이야기를 해봤고 좀비라는 존재가 이제 많이 흔해져서 저는 호러라는 느낌은 잘 안 오긴 해. 그렇죠. 미지의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병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느낌.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뭐 그 좀비 캐릭터가 주는 거부감이라던가 두려움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좀비물들은 조금 더 움직임을 독특하게 하는 방식으로 좀 특성을 만들어 나가려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좀비물 같은 경우는 요새 안무가분들이 많이 참여를 그렇죠. 하시잖아요. 때도 네, 그렇죠. 동선을 그렇게 짜시고 좀 좀비들의 움직임도 좀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좀비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원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가 전개되는 작품들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좀비물이 계속 확장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는 저희만의 또 좀비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이야기해보면 재밌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장난치는 것 같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비물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비 사태 발생 시에 가장 필요한 현실 능력이 뭘까를 한번 얘기해 볼 텐데. 다음 학기에 우리가 한번 강의를 한번 우리가 이런 거를 이런 건 16주 과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죠. 해가지고 예. 저기 내 갖고 16강에는 한 그래도 일주일 정도의 그 옴니버스식 강의 같은 옴니버스 거 강연? 중에 한 주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된다. 그렇죠. 이걸 이렇게 패스페일 말씀드려- 정도는 할 수 있는 학점까지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실제 이상형 월드컵 그 사이트에 있는 선지를 가져왔는데 64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64개의 상황을 모두 다 할 수는 없어서 네, 가장 많이 선택을 받은 5개의 능력만 변수를 통제하셨군요. 예, 꼽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자인데 5조 원을 보유했고 사태 발생 당시에 그 부자 사이즈에 걸맞는 곳에서 거주를 하고 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집에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부자이고요. 성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의 상상에 맡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로 속에 있는 조건만 이제 공통 전제로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총이 있나요? 총도 근데 이제 정황상 좀 근데 5조 원이면 5조 원 부자면 확보해놓고 있지 않을까요? 경호상이라도 총 갖고 있죠. 예, 확보해놓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해서 부자가 있었고요. 부자가 실제로 가장 많이 선택을 받은 현실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쿠르 장인, 디딜 곳만 있으면 건물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 하지만 사막에서 만나면 끝이죠. 그렇죠. 또 얘기를 해볼 텐데 그리고 천재.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픽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파쿠르를 픽하는 이런 어떤 네, 방송 진행 기법상 예, 선택이다. 네. 아직 뭐 선택했는지 얘기 안 했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아직 지금 선지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어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천재. 이제 천재인데 기억력과 이해력이 높고 두뇌 회전이 빠른 그런 천재라는 천재 능력. 천년대 IQ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그냥 상상하는 것에 맥시멈으로 두면 좋지 않을까요? 뭐 데스노트로 치면은 L 정도 되나요? 예, 뭐 루시 뭐 이런 느낌. 루시면은 모든 걸 기억하는. 거의 장난 아니지 않나? 그치, 거의 뇌의 한뭐 100%를 활용하는. 봤으면은 뭐 몇백 개가 몇 배를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유전공학 연구원인데 이제 장비와 충분한 지원이 있으면 백신 제작이 가능하고 대신에 백신 제작은 최소 3년 걸리는. 근데 장비와 충분한 자원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설명하는 단계니까 그런 핸디캡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 핸디캡도 고려해보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둑인데 숨기 잘하고 빈집털이 잘하고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그렇게 해서 총 5개의 능력 중에 좀 각자 이야기해보면 여러 이제 능력들에 대해서 각자 얘기를 해보고 나는 이 중에서 뭐를 하나 뽑아보고 싶다 이런 거를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자유롭게 얘기해보죠.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네. 네. 네. 근데 부자는 이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닌 게 너무 쉬워요. 쉽다. 그러니까 부자 살아남기 당연히 쉽죠. 5조 원 정도면은 일단 저택이 클 것이고, 그죠. 저택 방벽 다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방공호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 거. 식량도 뭐 어느 정도 그에 맞는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조 원이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그게 좀비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도 뭔가 급변 사태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충분히 재산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대비를 해놔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만약에 좀비 사태가 벌어지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5조 원 정도면은 한 애매하게 한 50억이다 이러면은 모르겠어. 조금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고민이 되는데 5조 원 정도는 그거는 뭐 좀비가 뭐 5조 원인데 은행에 있어 돈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없어. 인출할 수 없는 돈이다. 인출할 수 없어. 비트코인으로 있어. 비트코인. 좀비 사태 발생 전에 5조 원을 갖고 있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태든 다 대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력이다. 5조 원 정도면 핵전쟁이 일어나도 살아남을 재력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5조 원이라고 하는 게 이 돈을 갖고 있냐의 포인트보다도 이 자본으로 그만큼 그 이런 비상 상황까지 다 대비를 해놨을 것이다의 포인트를 충분히 두는 게- 하고 남잖아요. 예. 5조 원이면. 그렇죠. 전 대비를 못했을 수도 있다. 네. 그렇지만 네. 그런 5조 원 부자면은 사실 서스펜스가 상당히 올라가죠. 그렇죠.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부자야. 5조 원인데 막 비트코인으로만 막 49조 있고 이런 4조 9천억 4조 있고 그렇게 예. 하면 그럴 수 있죠 또. 근데 저도 이제 막 그렇게 생각보다 막 필요한 현실 능력이다라고 보진 않는 게 이게 며칠간은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며칠간은. 그러니까 사태 발생하고 며칠간은 뭐 이 사람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뭔가를 그래도 뭐 하다못해 계란이라도 몇 개 더 사놨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에서 내가 혹시 모르니까 사놔야지 했던 것들을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때 지금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며칠간은 좋죠. 근데 장기전으로 가면 불리하다. 그렇죠. 이 사람보다 아마 그 롯데마트 지점장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롯데가 마트를 지점장 못 혼자서 가면 소용이 없는 거 롯데를 아닌가요? 지킬 수가 없는데 혼자서 어떻게 마트를 지켜요? 마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트 문을 다 잠그고 안에서 음식 채우면서 혼자 근데, 있었으면은. 근데 보통 이제 마트의 방비 상태보다 부자의 방비가 더 잘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음식이 떨어지잖아요. 음식이 떨어진다. 사놓으면 되지. 안 사놨을 확률이 크죠. 5조 원이면 마트를 뭐 두 개를 근데 만들 수 전시 있어. 상황에서는 네. 돈이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게 올바르게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부자인 맞아, 맞아. 건데 지금 그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5조 원 정도 부자면은 네. 어떤 유사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비 상태를 만들고도 돈이 충분히 남는 수준이라는 거죠. 5조 원이면. 그렇죠. 근데 좀비가 창궐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이러 와요. 보통 부자- 이제 일반적으로 부자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좀비 상태면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규칙들이 다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야 평창동 가자 이러지 않을까요? 약탈하자 이런 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아니, 때 오히려 5조 원이랑 평창동 부자랑 또 구분이 안 되죠. 5조 원이잖아. 5조 원은 진짜 이제 그냥- 보통 부자들이 평창동을 산다고 했을 때 아. 어떤 저택 그런 뭐 연희동이라든지 이런 그 어떻게 부촌이 있잖아요. 좀비보다는 소요 사태에 의한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으로 더 위험하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 생존하기 위해서 이 사람 집에 그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좀비랜드인가요? 그 영화 맞나? 좀비랜드? 좀비랜드? 네, 거기 가면은 그 빌 머레이 집으로 침투하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중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물론 뭐 본인은 잘 대피를 하고 타겟이 될 수 있다. 네, 뭐 그거는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좀비를 막는 건 솔직히 저는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쉽잖아. 좀비는 행동 패턴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기관총만 몇 개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오전으로 기관총 사는 건 쉽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총기 이용 금지 국가예요. 한국인가요? 네, 한국이에요.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라 했을 때. 근데 저 설정이 계속 바뀌어. 뭐 안. 근데 그래도 총기를 어떻게든 마련해놨을 것 뭐 같아 이 사람. 오전이면 왜냐면 자기 하죠. 자산에 대한 그럼요. 불안감이 부자들은 꼭 그럼요. 있을 거기 그럼요. 때문에 꼭 뭔가 그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호신 무기들을 충분히 갖고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저항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지점에서 부자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 않나. 맞아요. 그 옆에 누구야? 비서가 이제 머리에 총을 겨누는 거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막 어떤 미친 사람도 뭐 호신 무기를 갖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라가 혼란 상태로 들어가면은 폭력이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헬기 뭐 본인이 그거는 갖고 이제 있는 헬기도 쏠 수 있고. 타겟이 그러니까 될 수 있겠네. 가장 필요한 현실 능력이긴 하나 가장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저는 반대로 부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군벌이나 참주처럼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 제도가 다 없어지고 민주주의 이런 거 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최고인데, 네, 이 사람이 5조 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충분한 토지와 농업 생산력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방벽을 막 세워서 좀비는 못 들어와. 그리고 그 선별적으로 사람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이제 권력이 생긴 거죠 거기서. 그걸 활용해서 어떤
왕이 될 수 있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좀비물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그 아포칼립스물 택배 기사처럼 뭐 그렇죠. 택배 매드맥스 기사도 네. 매드맥스 임모탄처럼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원을 통제해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목숨줄을 쥐고 거기서 권력을 획득해갖고 그런 식의 어떤 권력력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부자라면 좀비는 무서운 게 아닐 것 같고 좀비보다 어떤 다른 쪽으로 뭔가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이렇게 비굴하게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오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속에서 싹 트는 어떤 나쁜 마음들 이런 게 오히려 저는 상상력이 그쪽으로 뻗치더라고요. 그렇죠. 부자의 설정. 어떻게 보면 부자들의 본성이 가장 또 깊게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저는 네. 부의 본질이 결국에는 상대적인 우위를 더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차피 돈은 숫자라고 보면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부자 얘기를 해봤고 이제 파쿠르는 어떻습니까? 파쿠르 저는 무조건 좀비가 이제 만일에 의한 추생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타인의 도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생존 전략을 짜야 오래 살아남는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뒤지면 이제 1인 혼자서 생존하기에는 파쿠르만한 게 없죠. 그렇죠. 타인의 도움 없이 살아남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생존이라는 높은 능력이다. 키워드로 볼 때 네. 아까 이제 부자가 돈이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뒤통수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맞아. 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어쨌든 뭐 뒤통수를 치려고 그래도 네. 건물 타고 혼자 도망가 버리면 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생존이라는 키워드에 맞추면은 1인 생존이라는 키워드에 맞추면 파쿠르가 제일 낫지 않나. 근데 저는 이제 파쿠르가 위험한 게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각오해야죠. 그러니까 장인이잖아. 그래서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의 개념으로 보면 최고의 능력이긴 하다. 어차피 이 상황에선 죽음이 상수인데 네. 그렇다면은 뭐 능력이라도 있어서 내 능력을 발휘하다가 죽는 게 낫지. 그냥 좀비한테 물려 죽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파쿠르가 나름 괜찮은 능력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위험이긴 하지만 근데 너무 높이 올라갈 곳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신에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되죠. 왜냐하면 높은 곳으로 좀비들이 몰려 있을 그렇죠. 때 새로운 또 내려가는 어떤 것도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 아무래도 좀비보다는 먼저 여유 공간을 확보를 해놓을 테니 거기서 또 새로운 본인의 동선을 짜기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쉬울 테니까 오히려 높은 걸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내려가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어서 고층 아파트로 좀비들이 몰렸어. 그럼 자기는 이제 난간 타고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죠. 그 동선에 대한 옵션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현실 능력이란 측면에서는 이 능력이 꽤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주변 환경이 극도로 불안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몸땅이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내 몸밖에 믿을 게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몸이 가장 강한 상황이 뭐냐 5개 중에 그럼 파쿠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네. 생존이 제일 갇힌 상황에서는 파쿠르가 짱이다. 그렇죠. 파쿠르가 그래도 나름 뭐 많은 분들이 또 선택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아닌가 싶고 천재는 어떻습니까? 천재? 저는 이게 원픽입니다. 천재가 원픽이다. 네. 어. 그러니까 뭐가 있죠? 그러면 미리 다 파악을 해. 그래서 얘가 안 올 공간을 파악을 해. 막 다 보여. 네. 근데 만약에 동선을 못 찾아서 못 피해. 아니죠. 피지컬이 딸려서. 그 와중에도 다 찾는 거죠. 천재니까. 그러니까 찾는데 그걸 행할 피지컬적인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천재력이 발휘되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요. 자기 몸이 딸리죠. 그거에 맞는 길을 다 찾아내. 그거까지. 천재. 예. 어떻게? 내 몸이 약하니까 그거 전에 물렸어.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이게 머리에 그 생각을 실현하기 전에 좀비한테 물려. 그러면 천재가 아니죠. 그럼 천재 아니다. 그럼 왜 파쿠르 장인은 왜 파쿠르 하다가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밖으로 나다니니까. 진짜 오늘 컨디션 진짜 별로다. 진짜. 갑자기 5시로 확 추락하는데요. 컨디션이. 진짜 오늘 아까 되게 초반에 12시였거든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오늘 좀 솔직히 좀 저자세로 와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좀 평일 녹음
가점도 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직장인 네. 뭐 체력 소진했고 좀 연장전이다. 평일 저녁 녹음 자체가 네. 좀 이런 그 그렇죠. 드립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운 녹음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에서 하던 대로 드립을 그대로. 오늘 부장님이 일찍 가셔서 많이 못했어. 여기서 해야 돼. 무슨 초과 근무 수당 나오나요? 네. 드립 부장이다. 뭐 드립 이런, 부장. 네. 네. 드립 천재신 것 같아요. 예. 예. 뭐라고요? 드립 천재시지 않나. 그래요. 그런 걸로 예. 해. 귀여우니까. 다만 이제 뭐 사람들을 웃길 수 있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모든 통로를 내가 알고 있지만 그거를 행할 수 있지 못하는 그런 느낌의. 총알은 나갈 수 있어. 예. 맞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 총알이 올 걸 알아. 그렇지만 피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처럼. 이제 그걸 다 파악하는 거죠. 제가 총을 쏠 거 미리 알았어. 예. 미리 길이 다 보이는. 근데 그러면 언제 움직여요? 예? 천재는 언제 그것보다는 움직인다고 천재 보시는 그거라니까 건지. 좀비의 패턴 파악을 잘해서 예. 그걸 이용하고 요런 게 천재 아니에요? 좀비가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움직여. 그럼 그 길로 안 가.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좀비의 시야가 어느 정도인지 눈치채고 네, 그렇죠. 시야 바깥으로 움직인다든지 뭐 그런 거. 어. 네, 이미 천재. 아니면은 이런 소리에 반응하는 걸 이용해서 막 내가 뛰어갈 방향의 반대쪽으로 뭘 던져놓고 사운드 플레이를 해서 내가 또 반대로 도망가는지 이런 걸 네, 다 파악하고 있는 얘기하는 그런 거죠. 네. 그 약한 영웅이라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네네. 거기 주인공이 그래요. 싸움 잘하는 애도 얘 싸움의 패턴이 이렇구나. 그리고 힘 안 쓰고 이제. 근데 좀비는 원샷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면 끝인데.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어떤 그 회복 스치면 가는 건데. 그 상황이 동선도 아니니까. 다 파악했죠. 천재인데. 천재니까. 네, 천재니까. 이게 약간 뭔가 마법의 단어처럼 들리네요. 네, 천재인데. 갑자기. 그거 맞으면 천재 아니지. 이거는 토론을 하기 싫다 이런 얘기라고. 천재인데. 그 최근에 그 뭐지 마블 영화 예. 뭐죠? 닥터 스트레인지? 썬더볼츠? 그 전에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보면은 거기에 빌런이 나와요. 걔 천재야 천재. 리더. 예, 리더 천재예요. 그 사람 과학자잖아요. 모든 걸 다 파악해. 예. 그래서 지들끼리 막 나쁜 짓 서로 막 이간질하게 시켜. 근데 좀비는 이간질이 안 통하는 존재인데. 다른 방법을 이제 천재니까 다 아는 그것까지 거죠. 다 생각을 예, 했다? 다 천재. 거의 뭐 치트키네요, 그냥. 예, 막 다른 좀비를 사람인 것처럼 위장시켜서 막 따라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걸 혼자서 실현이 가능하냐고. 천재니까 실현할 수 있는 방법 내서. 또 뭐 도움을 할 사람 필요가 한 거잖아요, 그거면. 아니죠, 그것까지 파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쪼님이 생각한 천재. 네, 알겠습니다. 빌보님 화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토론하지 말자는 거죠. 화난 넘어가십시오. 그러면은 천재는 좀 뭔가 뭐 부족한 지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쪼님이 워낙 천재에 대해서 너무 확 올려놨기 때문에 조금 이런 식으로 다 올려놓으면 근데 내가 말했잖아 오전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말할 것도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것까지 커버할 돈이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오전이면 무조건 다 커버돼. 네. 근데 천재가 그거를 알아갖고 유혹을 해. 이거 점점 개콘 이럴 줄 알고로 가네. 이럴 줄 알고 내가 돈을 벌어놨지. 이럴 줄 알고 내가 그 돈을 벌어놓은 방법을 내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천재라서 그 부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근데 그 파쿠르 장인은 그 꼭대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그럼. 그건 파쿠르 장인이니까. 그건 생각 못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개개짱 먹어야지. 말씀 이거 봐 천재 이런 것도 봐 보면 일반적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전략 전술이 이 정도는 어떤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게 있고 변수는 이 정도고 안 변하는 건 요 정도인데 거기에서 뭔가 고정 변수는 요거고 변수는 요거겠다. 그러면 이제 변수를 이렇게 적어가면은 내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평시에는 그게 되는데 좀비 사태는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통신도 없고 들어오는 정보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가 변수고 이게 변수가 아니고 이거는 상수고 이거를 알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전략 전술을 세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걸 수 있다라는 거죠. 루시급이라고 하시길래. 루시급이니까. 네. 근데 루시는 사실 스칼렛 요한슨이 잘 싸우는 캐릭터기도 해서 두뇌 능력만 갖고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피지컬은 킬리언 머피야. 피지컬은 킬리언 머피인데 머리만 루시야. 이러면 생존 어떻게 보십니까? 옆에 도구를 활용해서 그거를 커버하게끔 만들죠. 그 도구조차도 다 활용을 한다? 예. 파밍을 해가지고. 얘기 그만해. 그거 몰라요? 그 아이언맨이 그러잖아요. 몸이 약한데 네. 수트를 만들어가지고 아크 원자로를 넣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면 부자가 1등인 그러니까 거예요. 부자가 1등. 부자는 못 만들잖아요. 아이언 슈트를. 부자가 돈 줘갖고 사면 되지. 연구과학 천재를 과학 잘하는 애를 만약에 사면 부자가 되지. 천재를 산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천재가 그것도 이용하죠. 아 천재가 문제야. 천재가 또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거니까. 부자를 이용하지. 그 돈을 다 빼지. 의미가 없다. 아, 이거 무한 동력이다. 무한 동력. 예. 그럼 천재는 어떤 게 한계라고 보십니까? 천재는 예. 자기 혼자 뚝 떨어졌으면 그냥 죽는다니까요. 그냥.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천재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다른 현실 능력과 탑재하면 되게 가공할 만한 어느 힘을 줄 정도 것이다. 이제 예를 들어서 천재가 빛을 발하는 상황은 뭐냐면 동료도 좀 있고 어느 정도 자원도 좀 쌓였고 이럴 때지. 그럴 때 지능캐 역할이 크죠. 그러니까 때는. 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다수를 대적하는 건 천재가 필요하죠. 근데 그 적은 자원을 꽃배기 시킬 만한 자원이 없어. 예. 0 곱하기 0에다가 뭘 곱해도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0인 상태를 벗어나는 건 천재 혼자 못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곱셈보단 덧셈이 필요한 상황인 거라. 그러니까 초반기에는 천재가 필요가 없다니까. 아, 초반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명의 팀이 있어야 정도 돼야 이제 동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지형 지물도 활용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역할 배분을 했을 때 비로소 천재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천재 역할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나홀로 거죠. 천재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도와주는 천재라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 좀비가 어떻게 움직이고 뭘 하면 움직이는지 알아. 넘어가요. 이 사람은 들을 생각이 없어. 일단은 그러면은 좀 이따가 이제 들을 생각이 없어. 넘어가. 본인이 선택한 현실 능력 1위를 발표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볼 테니까 우리 어떻게 이래 얘기한 그때- 거 아니에요? 아니, 정리를 들을 하면서. 생각이 없어. 네. 무조건 다 깨버리잖아. 그때 또 다시 한번 좀 더 보충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유전공학 연구원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이것도 같은데 사실은 약간 그런 거죠. 의미 없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이미지적으로 생각하면 외구가 졸라 쳐들어왔어. 그래서 양반집에 대문을 차고 들어왔어. 근데 선비가 그냥 대청머리에 앉아가지고 사사명경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외구가 당장 들어와서 지금 큰 칼을 차고 휘두르기 직전인데 나는 선비니까 책을 읽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5개의 능력 중에서 가장 좀 필요성이 떨어지는 현실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1등이 됐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것도 했는데 이제 천재도 필요하고 부자 있고 그 다음에 발현되는 능력이에요. 그런 거는. 결국 이 좀비 사태를 해결하려면 백신이 필요한 건 맞는데 예. 백신 만들기 전에 죽는다 얘는.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 연구원의 능력이 나쁘진 않지만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연구원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 이거는 거죠. 지구를 벗어나지 못한 인공위성 로켓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지. 네. 그리고 이것도 백신도 천재가 공부하면 만들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재를 살려내서 만들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두 분 그다음에 최고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최고다. 천재가 그거죠. 이 백신이랑 5조랑 바꾸자 그러겠지. 천재가. 그럼 저도 좀 이따가 이제 제 원픽을 얘기할 때 참전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유전공학 연구원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가장 좀 떨어지는 능력이라고. 네, 맞아요. 이제 마지막 능력이 도둑인데 이게 저는 가장 필요한 현실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살아남는 데 있어서 내 위치를 잘 안 들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파쿠르꾼이랑 좀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근데 그쵸. 이게 더 근데 파쿠르 장인은 숨질 못해. 쉬운 거 같아요. 아니 이거 오를 곳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못 더 열받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못 숨어. 그러면 약간 퍼크루장에는 계속 도망쳐서 아. 체력이 다는데 얘는 체력이 안 들고 그렇죠. 그냥 근데 숨어 있는 좀비의 지능으로 못 올라오는 구조물이 있잖아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비가 사다리를 이용할지 모른다. 그쵸. 이러면은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 버리면 좀비는 사다리를 이용할지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이동할 건물의 어떤 요소들이 없어. 이동하다가 이제 딱 창가에 딱 그러면은 거기서 도둑은 어떻게 숨는데? 그러니까 도둑은 아예 파쿠르를 안 하죠. 뭐 카멜레온인가요? 도둑은 어디 가스관 안에 이렇게 있는다던가. 가스관에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떻게든 숨을 곳을 찾는다는 거죠. 위아더 좀비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 거기 주인공이 어떻게 살아남냐면 좀비 가운데 좀비인 척을 하고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비의 아이템을 훔쳐. 그러니까 좀비의 움직임도 여기는 훔쳐. 이제 약간 예. 은닉 이런 걸 잘한다는 거죠. 은닉.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시한 능력이 빈집털이 잘하고 발소리가 거의 안 난대잖아요. 소리가 안 난다는 거거든요. 이건 엄청난 능력입니다. 현실 능력이라고 봤을 때. 소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아포칼립스 영화 중에서 콰이어트 플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었겠습니까? 그거 뭐 알죠. 예. 그러니까 소리를 안 낸다는 점에서 좀비가 경계하지 않을 않을 사람이 된다는 거죠. 도둑이라는 사람이 어디 숨어 있고 소리를 안 내. 그러면 해도 뭔가 움직임이 아무도 있어야. 몰라. 아무도 몰라. 예.
저는 이해했는데 이런 소극적인 삶의 태도 싫어요. 취향이 안 맞습니다. 거절. 근데 그래서 더 거절. 중요한 건 천재가 예. 숨는 방법을 다 계산해. 그럼 도둑이 그 능력 훔쳐. 어떻게 훔쳐? 능력을 어떻게 훔쳐? 도둑이 도둑이니까. 돈을 훔치지 능력을 어떻게 훔쳐요? 아니 그럼 천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천재도. 머리가 좋으니까. 도둑도. 근데 다 천재가 훔치니까. 머리는 좋은데 예. 운동신경이 객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는 방법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각도에선 좀비가 안 보이겠지. 근데 그 숨는 능력을 훔쳐. 도둑이 기본적으로 뭔가를 훔치는 그 게 훔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추상적인 훔침이잖아. 마음으로 훔치는 그런 거잖아요. 아니 능력을 훔쳐버렸어 다. 그건 저 사람 숨네. 근데 내가 먼저 숨어야지. 지금 봐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당신이 네. 우기는 게 똑같아. 이렇게 훔치고 아이고 부자 돈도 내가 훔치고. 됐지. 백신 만든 거 훔치고. 백신은 훔치고. 그러니까 다 우기고 있다니까. 네, 다 똑같다니까. 역시 결국 바보들의 행진으로 가는데. 아이고 되게 그러면은 개그 프로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면 파쿠르 장인이 고도로 발달하면 네. 공기를 잡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한다. 어. 천재 지금 무한한 수를 다 계산한다고 얘기했죠. 네. 파쿠르 장인도 네. 공기를 잡고 막 그래. 그리고- 나뭇잎을 잡아. 그리고 물 막. 밑으로도 내려가. 네. 파쿠르 장인이. 그러니까. 그 방법을 천재가 만들었어. 그 방법을 도둑이 훔쳐. 공기도 훔쳐. 무한동력 이제 그렇죠. 3종 세트로 가니까 이게 좀 이래서 혼란스럽네요. 드래곤볼이 망하는 거야. 야, 이래서 결국 우리 셋은 다 좀비한테 잡아먹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제 빌바오님은 부자인가요? 그러면? 저요? 네. 저는 파쿠르 거리니까. 네. 어, 파쿠르 대변하잖아. 공기 잡았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자랑 천재는 빼야 돼. 왜냐면 이거는 전시든 평시든 유리한 직업입니다. 천재가 직업이에요? 때 빛이 나는 걸 골라야지. 천재가 직업은 사태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성. 좀비 사태 특성으로 발생 시에 바뀌어요. 뭐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냐에 근데 초점을 천재나 맞춰야지. 부자는 별 평시나 빛나는데. 전시나 예. 좋은 특성인데 아, 그런 걸 굳이 여기서 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어. 특수성에 집중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어떤 설문의 취지에 안 맞는 선택지다. 안 맞는 선택이라는 이런 거죠. 말씀이시고. 이거는 부자나 천재를 고른 사람들은 그냥 본인의 욕망을 투영한 것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MBTI가 사실은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욕망의 반영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상력의 불쏘시개로 쓰는 것일 뿐이다. 그런 거죠. 현실적인 어떤 능력으로 생각한 건 아니다. 진짜 좀비 사태일 때 뭐가 나를 살아남게 할 것이냐만 집중해서 보면 파쿠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도둑보다 파쿠르가 더 나은 능력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그 정작 중요한 거는 확실한 좀비와의 물리적 거리잖아요. 네. 근데 도둑은 물리적 거리가 가까이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숨은 거니까. 네. 그렇죠. 바로 옆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완벽한 어떤 생존 가능성 100%는 확보된 거리란 말이죠. 물리적 거리. 안전거리 확보 측면에 있어서. 그렇죠. 파쿠르는 안전거리 확보는 확실하게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1등으로 뽑으신 거고. 그리고 좀비는 수직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단이 있으면 뛰어 올라오는 건데 어쨌든 어쨌든 직선의 개념이 강한 없지. 동선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밖에 못 좀비는, 가는 네. 거죠. 네. 근데 파쿠르 선생님은 수직을 이용할 수 수직을 있어요. 이용하죠. 아예 좀비랑 다른 차원에 산다 이거예요.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죠, 좀비를 그렇죠. 넉넉하게 따돌릴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신 거구나. 그럼 띠오님은 그러니까 좀비는 네. 2차원인데 파쿠르 선생님은 3차원에 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 이거죠. 저는 근데 네. 띠오님은 그러면 결국 부자랜다. 천재를 1픽으로 천재를 하신 원픽으로 건데. 했는데 만약에 네. 천재랑 부자를 뺀다면 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도둑이 1등 아닌가. 그럼 도둑이 1등. 왜냐면 파쿠르는 소리가 나. 근데 도둑은 소리가 안 나. 내가 움직이는지 몰라. 그럼 사는 거 아니에요? 소리가 안 나도 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파쿠르가 보통은 이제 소리가 나는 게 크게 나지 않지. 엄청 크게 나진 않지 않나요? 보통 나도 손으로 이제 이용해서 하니까. 소리가 났다는 거는 이미 거리를 벌렸다는 의미죠. 수직 위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도둑은 숨었어. 안 보여. 숨기 장인이라. 그런데 그럼 천재랑 부자를 다시 넣고 했을 땐 천재죠. 약간 들으면서 약간 순환 논리가 이런 거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도둑은 숨잖아. 그러니까 최고지. 왜 최고인데요? 숨었잖아. 그러니까 천재를 선택한 이유가 뭐죠? 천재니까 이건 거죠. 이게 가장 천재잖아. 중요한 건 네. 좀비가 천재잖아. 얘를 인식을 하느냐 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식을 해야 얘를 잡아먹거나 공격을 하니까. 네. 근데 천재는 다 파악해서
안 들켜. 근데 이게 모든 것이 100%가 없듯이 실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 물론 이제 그럼 천재가 연구원을 이긴다 치면 네. 천재가 부자 파쿠르장인 도둑보다 더 잘 좀비로부터 대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 천재는 네. 딱 그 파쿠르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가속도나 이런 거, 손의 모양 이런 거를 다 파악해서 자기가 해. 아니 근데 피지컬 제가 실현이 안 되잖아.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피지컬이 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시면 짐 다 죽이잖아요. 네, 안 된다니까. 짐 마지막에 다 죽이잖아. 재미로 가는구나. 오케이. 아무리 알겠습니다. 천재라고 해도 오케이. 뭐 그걸 실현할 근육이 없으면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그 띠오님이 이제 그 귀여움을 습득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능에 대한 차라리 욕망으로 그런 거는 지나가고 차라리 계시지 않나. 귀여움을 골라요. 귀여움 1등이죠. 그러니까 좀비도 귀여워서 못 죽여. 네, 좀비가 왔어. 이러면 1등이지. 못 건드려. 원바디스네. 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너무 귀여워서 깨물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띠오님은 죽겠네요. 네, 죽죠. 깨물어 줄 정도로 귀여우니까. 네. 그래서 천재를 꿈꾸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사실은 지금 상태로 좀비 돼도 띠오님은 살아남는데 귀여워서. 아니죠. 그죠? 깨물리죠. 깨물고 싶을 정도로 귀여우니까. 그러니까 일단 귀여움을 탑재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빌바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욕망을 철저하게 투영한 선택이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예. 네. 저는 도둑을 꼽고 싶은데 왜 꼽았냐면 이제 그 파쿠르 얘기할 때 얘기한 거를 결국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확률이 저는 좀 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도둑도 은닉하다가 그 죽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그거는 왜 실수가 발생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이제 본인이 여유 있게 움직인다고 생각했다가 할 수 있잖아요. 파쿠르는. 갑자기 여유 있게 미리 올라가 있어야지. 파쿠르가 실수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네. 은닉에는 왜 실수가 없냐고요. 도둑도 여유 있게 숨었다고 했는데 발이 보일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렇지. 숨기 잘한대잖아요. 얘는. 파쿠르 잘한대잖아. 아니 여기 조건이 파쿠르 있잖아. 잘한대잖아. 여기 조건에 숨기 잘함. 근데 파쿠르 장애 어떻습니까? 숨기 잘함 있습니까? 없잖아요. 못 숨어. 파쿠르는. 그러니까 숨을 생각이 계속. 없다니까. 계속 도망간다니까. 좀비들이. 파쿠르 도망간다니까. 건물이 무너졌어. 건물을 타고 오른 다음에 타고 오르다가 떨어질 수 있으면 없네 여기에 설명에. 아니, 타고 오를 수도 있음. 그러니까 못 오를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둑윈. 안 되겠다. 끝나고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거 선지를 잘 봐야지. 이게 수능이냐 임마 이거? 서술형인데. 한 글자 도 때문에. 이런 문구 하나에 집착하는 이런 게. 두뇌전이 빠름하니까 완전히 미친 상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시래매요. 그러니까, 루시는 제가 제시한 조건이지 여기서 제시한 조건이 아닙니다. 네, 아무튼 서로 어떤 사고의 한계만 남고 참 상처만 근데 남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전공학 고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었던 게 유전공학 같은데 유전공학을 고르시는 분들은 어떤 심리일까 한번 그것만 마저가 추측 한번 해보죠. 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영웅 심리?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컴퓨터 앞에서 좀 넉넉하게 생각을 해서 백신 제작 가능 이걸 봤을 때 그래. 좀비 사태를 해결할 건 백신이지. 그래. 파이널 해법은 사실 백신이지. 그렇죠. 파이널은 백신인데 어쨌든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조건에 백신 제작 가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딸려 있는 최소 3년 걸림을 못 봤어. 그랬기 때문에 연구원을 선택하지 않았나. 완전 지금 재미로 가는 중이죠. 네 이거는 사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백신을 발명했어. 네. 백신에서 나왔어. 네. 또 좀비에 물려. 그래도 감염은 안 되죠.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네. 근데 대신 뜯겨 죽을 수 있다. 미리 모더나를 맞은 거야. 그럼 변형이 항체보다 빨리 생겨.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대부분 근데 모든 항체 백신 개발은 변이보다 늦잖아요. 늦죠. 네. 그러니까 끝없는 어떤 도달하지 않는 꿈을 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좋게 생각할수록 더 취약점만 생각하게 되는 포지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대단한 영웅이 되겠지만 그렇죠. 그 가능성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에서 좀 동떨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떨어져서 나는 연구 자원이 충분한 어느 외진 곳에서 한 3년 동안 연구를 하다가 도저히 백신을 찾지 못한 이제 살아남은 파쿠르 장인과 도둑과 이런 사람들이 이 연구원을 찾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연구원이 그
개발한 백신이 비로소 가장 뛰어난 현실 능력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생존으로 봤을 때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구가 칼을 차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혼자 그냥 책을 읊는 것과 똑같지 않나. 그렇죠. 예. 나는 전설이다 보셨어요? 보진 못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윌 스미스가 유전공학 연구원의 특성도 있고 천재의 특성도 있어. 그 다음에 파쿠르 장인의 특성도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그다음에 뭐 일단 멀티네요. 예. 모든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백신을 혼자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유전공학의 특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성이 먼저 깔려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그게 본인이 뭐 파쿠르를 잘하던 뭐 맞아요. 은닉을 잘하던 거네. 숨어서 만들든지 천재인 하지. 거네. 일단 생존이 먼저 생존에 관련된 특성을 먼저 찍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 네네. 백신 만들고 있는데 뒤에서 물었어. 만드는 동안. 그러니까요. 끝나는 거죠. 그렇죠. 천재인데 그걸 계산 못했다. 천재면 계산 다 하죠. 천재인데 했지. 그건 천재가 아니죠. 그거 계산 못하면 천재 아니지. 도둑은 어디 연구원 거기에 숨어 있어요 지금. 근데 이래서 침착맨을 안 봐요. 진짜 열받거든. 진짜 열받거든. 침착맨 좋아하시는 되게 좋아. 저는 잘 안 봐.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사람이 메이저로 올라와서 되게 예. 어떤 좀 주류 이렇게- 문화의 하나로 정착이 됐지만 좀 약간 좀 태도도 좋아졌고 막 예. 그 어떤 겸양이 좋아졌는데 한창 이제 그냥 마이너 할 때는 예. 악에 받쳐 있는 모습이 예. 한창 약 올릴 때. 한창. 그리고 그 채팅하는 사람들과의 신경전. 그러니까 유퀴즈 나가기 전후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쉽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오늘 랭킹전이 또 저희 각자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잠이 확 깨네. 예. 재밌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근데 네. 근데 이게 욕망의 투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저는 어떤 저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 살면서 그렇게 불만 없었거든요. 네. 근데 항상 나의 신체적 능력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어. 그래서 농구를 할 때 좀 더 달리기가 빨랐으면 좋겠다. 점프를 더 잘 뛰었으면 좋겠다. 요런 게 나의 불만이었거든. 나의 욕망이었고. 그래서 그쪽에 좀 가지 않았나 싶고. 그렇죠. 뚜님은 이제 상대적으로 자신이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나? 그런가요? 천재를 갈망하게 된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죠. 그렇죠. 좀 더 내가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싶죠. 좀 더 뭔가 네. 더 똑똑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웃을 수 있는지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노력한 거 치고는 되게 좀 재능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갈망하는 거죠. 또 짠하네요 또 이런 네. 면에서. 네. 그러니까 진짜 갈망한 게 드립 천재셨구나. 예. 예. 노력파, 실력파라기보단 그러니까 노력파. 모차르트를 꿈꿨던 살리에리 같아. 네. 언젠가는 뚜님의 드립에 박장대소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요? 이거는 제가 진짜 애가 웬만하면 다 맞춰주자 이런 쪽이기 때문에 맞춰준 거죠. 근데 오늘 그 천재를 선택하면서 예절당하신 거예요. 예절당하신 거예요. 네. 천재를 고르시면서 펼쳤던 신박한 논리는 많이 웃기긴 했습니다. 그거 침착맨 보고 따라한 거지. 침착맨 안 봐요. 근데 잘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성대모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성대모사도 잘 따라하기 쉽지, 그러니까 따라하는 건 쉽지만 잘 따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 약간 이거는 본인의 욕망 해석이다. 심리 테스트 사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한테는 저는 듣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왜 골랐을까 또 이제 두 분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사라지고 좀 뭔가 싶으세요? 그 인비저블맨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은밀한 느낌? 이상한 데 가려고. 뭘 이상한 데 가려고요 또. 그게 아니라 지하철에 탔지만 안 탄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군중 속에 있지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근데 제가 군중 선호하나 속에 봐요. 있고 싶고. 그렇죠. 목욕탕 몰래 가려고. 할로우맨처럼. 나이가 몇 살인데 목욕탕 몰래 가려고 그런 그러니까. 능력을 생각했다고 합니까? 그냥 이제 뭔가 그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은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딱 그냥 좀 볼 수 없을 그러니까 때 나는 보고 싶은데 주목받고 싶지 않아. 그렇죠. 연결되고 보고 있는데- 싶지만 나는 연결되고 싶지 보고 않아. 이런 있는데 느낌이야. 나가 보이고 싶지 않아.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런 이런 결론에서 한번. 이거 거대한 친구들끼리 한번 MBTI였다.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실제로 이거 이상형 월드컵은 64강이니까 네,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MBTI를 대체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형 월드컵 가보면 문항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변형된 심리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심리 테스트죠 무조건. 예.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봤고요. 왜냐면 이렇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 왜냐면 그렇죠. 이러면 무조건 천재가 이기는 시나리오로 가잖아요. 근데 어차피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네. 그냥 심리 테스트다. 네, 그래서 뭐 최애 좀비 컨텐츠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했지만 뭐 저희가 좀비 컨텐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거를 듣고 뭔가 인사이트가 떠올라서 좀비물을 창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예, 저희의 이런
좀 헛된 이야기들이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오늘 뭐 큐레이븐 이렇게 또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뭔가 그 재미와 정보가 다 잡힌 그런 느낌이랄까. 밸런스? 역시 예, 7번째니까 다르네요. 네. 럭키 점점 세븐. 깊이를 더해 네. 가나요? 감사합니다. 이런 숫자에 의미 부여하고 이런 게 저는 좋아요. 좋군요. 예. 이거 28위로 봤는데 예. 오, 숫자가 그러네요. 강조됐죠. 예. 네. 아, 좋습니다. 7 곱하기 4 이런 거요? 예. 네. 네, 그렇고요. 빌바오님은 어떠셨습니까? 아 뭐 제 그 어떤 그런 정보 주고 재미 주고. 예, 좋았습니다. 오늘은 좀 재미를 많이 잡은 것 같아서 저는 네. 좀 흡족한 측면이 있고요. 기쁨 주고 사랑받는. 네, 이런 랭킹전을 종종 해봐도 재밌겠다. 근데 그 안에 뭔가 앞에 보면 또 이게 인사이트가 있어. 있죠. 좀비는 좀비에 깔려 있는 어떤 심리 무엇인가. 그걸 저희가 안 다룬 건 아니죠 또. 예. 예. 또 깊이 있게 갔다가 네, 또 이렇게 밸런스를 잡았다. 그러니까 공중파 교양 프로그램 정도의 어쩌다 어른 정도. 예, 완성도를 지향하려고 했으나 네. 도달하는 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두 분 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들어주신 청취자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큐레이븐 7번째 에피소드에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